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창구입니다. 그냥 뭐라고 부르죠? 이창구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뭐라 불러야 되나? 예,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게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사부님이라고도 그럽니다. 사부님. 예. 이창구 사부님. 선생님이네, 경제가의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 이창구 선생님, 사부님 모시고 또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캐스트란에 이창구의 경제가외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 이창구 이사님이 주기적으로 이제 경제에 대해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에 대해서 저희 머니스토리 TV 정치자들한테 정기적으로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사님? 선생님, 지난주에 방송 한번 해보셨는데, 뭐 해보고 난 이후에 뭐 달라진 거라든지 아니면 변화되신 게 있으신가요? 예. 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제 고객들이, 네. 제 생일 때, 사부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네. 이제, 이 문자를 보내고, 예전에 이제 그랬었는데, 네.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네.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했던 거를 좀 들었나 봐요. 진짜요? 예. 네. 그 이제 자본주의와 관련된 거, 네. 이렇게, 이 동영상을 보다가, 연관어로 해서, 네네. 보고 나서, 네. 선생님 잘생긴 얼굴은 안 나오고, 이 목소리만 나왔다고 아쉽다고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네. 우리 사부님이, 여러분은 목소리만 들으면 모르겠지만,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이거 농담입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 이사부님은, 이제 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나름대로, 이제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일반인들 보기에는 부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분들의 좀 공통점이랄까 그런 걸 스스로 좀 깨달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 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네.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들 몇 가지를 보면요, 가장 이제 첫 번째는 그분들이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다라고 하는 걸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운동을 하면서 그렇고, 골프를 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다. 이게 이제, 성공하신 분들의 느끼게 되는 첫 번째 특징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다. 마음이 열려있다.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또 성공하신 분들의 또 이 특징 중에 또 이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어떤 지위에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네. 요즘 사회가 굉장히 이제 이 각박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따뜻한 마음이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네. 어떤 돈으로 나누는 거로도 표현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이 기부를 참 많이 하더라라고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셨나 봐요. 예. 제가 만나시는 분들은 오징어에 한 접시 사기 아까워하시던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림 같아요. 이분들이 자산을 많이 축적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뭘까를 고민해보면 아마 우리 이사부님도 동의하시겠지만 부의 증가와 부의 재산 규모와 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비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은 건가요? 예, 그렇죠. 저는 정말 그걸 느끼고 있어요. 이분들은 경제 이해도가 뛰어나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낮 시간에 강의나 들이대고 이래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야. 이분들은 자기만의 또 노하우가 있고 또 사회 전반적인 경제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사부님이 가이드 해주시고 계시고. 예.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야 돼요.
당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되고, 지금은 작년에 우리 사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에 따른 환경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떻게 거시경제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현재 우리가 가진 자산들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이어서 오늘도 한번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준비를 해주신 것 같으신데요.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 거죠?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네. 한 산에는 호랑이 두 마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이 있거든요. 아, 그런 속담이 있습니까? 아, 예. 네네네. 지구라고 하는 이 한 산에 네. 지금까지는 미국이라고 하는 한 호랑이가 살고 있었는데, 네. 그 자그마한 새끼 호랑이가 이제는 무럭무럭 커서 네. 큰 호랑이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바로 이제 중국인데요. 그래서 이 한 산에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호랑이가 살면서 둘 중에 하나가 이제는 죽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달나라로 가거나 네. 하는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예, 멋지다. 그래서 그거를 네. 바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의 위험과 기회를 찾을 것인가. 그렇지. 예,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 이런 내용이네요. 예. 이게 말한 아까 두 마리, 호랑이 두 마리. 예. 예. 근데 이거 일반인들이 이걸 왜 알아야 되죠? 예. 예, 일반인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가요. 네. 오늘부터 북경 베이징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네. 치열한 외교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네네. 이 아시아 태평양이 세계에 상당히 이제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네. 서로 각자 자기 편으로 줄을 세우려고 지금 애를 쓰고 또 이거에 큰 그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에 상당히 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일본이 미국의 줄을 쓰면서 미국의 그 중국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 미국은 일본이 원하는 뭔가를 던져줬는데 그게 바로 일본이 지금 절실히 원하고 있는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전략. 그게 바로 이제 이따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이 아베노믹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아베노믹스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로다 총재의 돈을 찍어서 푸는 양적 완화. 이게 결국은 엔달러 환율을 굉장히 폭락을 시키면서 일본의 엔화 값어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의 금융시장의 주식과 채권의 변동성을 굉장히 지금 크게 심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이 내 자산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예, 이 부분을 그래서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뭐든지 보려면 숲을 봐야 돼, 맞죠? 숲을. 예. 근데 나무를 볼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근본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충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패권 충돌에 대해서 되게 주제가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사부님 말씀 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산에는 호랑이 두 마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두 호랑이가 생존 경쟁을 벌이는 싸움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네. 이게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감히 중국이 미국에 싸움을 걸질 못했죠. 네. 근데 올해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올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구매력 기준 GDP. 우리가 이제 구매력을 우리가 GDP를 실질 GDP하고 명목 GDP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구매력 기준 GDP를 실질 GDP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달러로 환산해서 표시하는 그런 GDP를 명목 GDP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 GDP라고 할 수 있는 구매력 기준 GDP가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미국을 앞섭니다.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구매력 기준 GDP가 17조 4천억 달러고요. 중국이 17조 6천억 달러. 네. 그래서 약 2천억 달러를 앞서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그러면 왜 역사적인 사건이냐? 네, 네. 이게 바로요. 지금으로부터 142년 전 1872년에 영국의 구매력 기준 GDP를 미국이 앞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아, 네. 142년 만에 미국의 구매력 기준 GDP가 전 세계 넘버원의 지위를 중국한테 넘겼다라고 하는 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네. 이 뉴스를 제일 먼저 보도한 신문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한테 뺏겼던 영국의 자존심을 중국이 뺏어가니까 제일 아마도 신났던 게 신났네. 영국인 것 같습니다. 원래 가까이 있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는 것보다 훨씬 배가 아프죠. 구매력 기준 GDP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깔끔하게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예. 의미하는 거지? 예, 네. 구매력 기준 GDP라고 하는 거는요. 네. 맥도날드 햄버거를 전 세계에서 살 때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맥도날드 하나를 사는데 3,000원이 필요하고 네. 중국에서는 뭐 1,500원이 필요하고 미국에서는 5,000원이 필요하다. 네. 예, 그러면은요. 이 구매력 기준 이 GDP는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살 수 있는 그 가격이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구매력 기준 GDP라고 볼 수 있고 명목 GDP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 5천, 뭐 우리가 3천, 중국이 1,500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명목 GDP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같은 수산에서 놓고 평가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실질 GDP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 구매력 기준 GDP는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네. 중국이 앞섰지만 네. 아직까지 명목 GDP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달러로 환산해서 표시한 명목 GDP는 아직까지 중국과 미국의 격차는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크네요. 예, 네. 이 자료를 보시면은 미국이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16조 7천억 달러, 네. 중국이 8조 9천억 달러. 네. 이제 겨우 한 54% 절반을 조금 넘은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죠. 네. 이게 이제 그 명목 GDP고요. 여기에 인구 수를 나눠서 1인당 명목 GDP를 계산해 보면은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상당히 이제 심각한데요. 인구수로 나눈 미국의 1인당 명목 GDP는 5만 약 3,000불 정도 되고요. 네. 예, 중국은 6,600불 정도. 그러니까 거의 아직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격차는 8배 이상 1인당으로 따지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하면은 아마도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그렇지. 상당히 많이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청취를 하시는 분들은 뭐 지난 방송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 이사부님이 강의안을 띄워놓으시고 강의안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디오 파일보다는 비디오 파일을 청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금년도에 중국이 미국의 구매력 기준 GDP를 앞섰다라고 하는 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글로벌 패권이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싸움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72년에 미국이 영국의 구매력 기준 GDP를 앞섰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은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그 패권 싸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명목 GDP, 네. 그 달러로 표시된 그런 명목 GDP도 앞서는데 미국은 약 5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네. 약 1920년대 초에 미국은 구매력 기준 GDP뿐만이 아니라 명목 GDP에서도 영국을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명목 GDP, 구매력 GDP 모두 미국이 앞서게 되죠. 네. 그래서 이때에는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면은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를 만큼 둘의 힘이 거의 비슷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네. 영국이 상당히 힘이 약해지고 유럽 대륙의 전쟁에 여러 가지 수혜를 입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힘의 균형이 완전히 이제는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는 네.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1945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네. 이 승전국들이 미국의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호텔에 모여서 지금까지의 전 세계의 기축통화는 영국의 파운드였는데 이제부터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를 달러로 한다. 그리고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할 때 전 세계의 국가들은 미국에 금을 갖다 맡기면은 미국은 금을 보관한 보관증으로 해서 1온스당 30달러의 달러를 찍어서 푼다. 그래서 세계의 기축통화가 파운드에서 이 달러로 넘어온 게 1945년이죠. 네. 이런 흐름을 쭉 놓고 봤을 때 지금 2014년도에 중국이 미국의 구매력 기준 GDP를 앞섰는데 영국과 미국에서의 패권 이동처럼 50년 세월이 걸릴 것이냐. 네. 그리고 둘 간의 싸움이 원사이드하게 진행되는데 한 70여 년 시간이 지나갈 거냐. 네.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예측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통계 자료들을 한번 보면요. 금년도에 중국이 미국의 구매력 기준 GDP를 앞섰는데 약 한 15년 내외 정도 이후인 2030년 정도면은 중국이 미국의 명목 GDP도 앞서지 않겠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과 미국의 패권 충돌이 본격적으로 부딪히는 그 시기가 불과 한 10여 년밖에 남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본격적인 이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참고로 그 영국과 미국의 그런 싸움이 일방적으로 이제 원사이드하게 상대방이 넉다운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네. 사건이 지금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면요. 네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브레튼 우즈에서 미국의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이 파운드에서 변경이 됐지만 끝까지 영국은 세계의 기축통화는 파운드화다. 네. 그리고 세계의 중심은 영국이다.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이 패권이 이제 넘어오게 된 게요. 영국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네. 영국이 돈은 많이 쓰게 되는데 그 돈을 쓰는 이 지출을 줄이지도 못했고 또 전쟁을 치르고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세금도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은 거치지 않는데 지출은 계속하는 이 적자를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내서 그래서 메꿔 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채권을 발행한 빚을 누가 사줬느냐? 미국이 영국의 국채를 사서 차곡차곡 모아 왔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재정 적자에서 발생되는 국채를 중국이 네. 차곡차곡 지금 사서 모으고 있거든요. 똑같은 패턴이네요. 예, 똑같은 패턴입니다. 네. 1956년도에 브레튼 우즈 이후에 미국의 이 달러가 아직까지는 공고하게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지 못하자 이 미국에서 어떤 작전을 쓰게 되는데요. 또 작전하면 또 이제 재밌잖아요. 재밌죠. 예, 네. 1956년도 7월달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또 발생이 되는데요. 뭐 사건이 많아요. 예, 네. 예, 이집트의 영웅 나세르 대통령이 네.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합니다. 이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 이 선언이 굉장히 이제 아주 분기점이 되는 사건인 게요.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영국의 식민지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해요. 네. 그래서 영국은 식민지 국가들에서 걷어오는 세금의 그 조달원이 다 끊어지게 되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았던 돈줄이 바로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예요. 네. 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중해에서 아시아의 태평양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세금을 걷던 거를 네. 영국의 마지막 돈줄을 끊어버린 게 바로 나세르 대통령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 선언인데요. 네. 당연히 그 영국은 나세르 미친 거 아니야? 감히 우리한테 도전을 하다니. 네. 예, 그래서 이 영국의 함대들이 수에즈 운하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장악을 합니다. 그러자 이때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때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요. 네. 영국의 수상한테 이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한테 돌려주고 물러나시죠. 그렇게 이제 점잖게 경고를 했는데 영국은 당연히 그 경고를 무시하죠. 네. 그러자 미국이 썼던 전략이요. 그동안 사서 모아서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국채를 투매합니다. 그러자 세계 금융시장, 특히 네. 런던의 금융시장이 완전히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요. 영국의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고 폭락해버리겠네. 영국의 파운드화도 완전히 폭락을 합니다. 네. 얼마 버티지 못하고 결국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한테 돌려주고 철수를 하면서 글로벌 패권은 완전히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지금 상황이 상당히 많이 이제 유사하죠. 이야, 미국의 네. 재정이 계속 적자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적자를 메꾸는 거를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세금은 잘 안 걷히고 네. 지출은 줄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국채를 누군가 사줬었는데 그 사준 데가 바로 중국이었었죠. 네. 중국도 똑같이 미국의 지금 목줄을 지금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향후에 어떻게 글로벌 패권이 이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제가 그 역사의 사건들을 좀 예시로 좀 많이 들 텐데요. 네네. 역사의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글로벌 패권의 장악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100년 내외 정도였었는데요. 이 전 세계의 우리 인류의 문명의 역사를 뭐 한 2만 년이나 3만 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자를 발명을 하고 그런 중국의 문자 발명 이후에 한 2, 3만 년 정도의 인류의 문명의 역사에서 네. 세계의 어떤 그 이 패권 국가는 단연코 중국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중국의 패권이 유럽으로 넘어갔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1488년에 바르톨로뮤 디아즈라고 하는 그런 유택의 탐험가가 희망봉을 발견하면서 네. 이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포르투갈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492년에 원래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었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양쪽에 손을 벌렸는데 스페인 이 왕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항해를 시작했던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 서세가 동점을 하는 그런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포르투갈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런 포르투갈의 이 패권도 약 뭐 한 100년 정도 100년.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요. 네. 이 포르투갈의 이 패권이 스페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보면요. 지금 뭐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이제 패권이 넘어갈 때 보면은 항상 결핍이 어떤 결실을 낳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이 포르투갈의 이 상선들 이런 배들이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신대륙에 많은 물자와 금을 가지고 유럽으로 가져올 때 네. 그들이 느꼈던 가장 큰 결핍은 상선들이 해적을 만나거나 또는 상선들이 신대륙을 가서 그 신대륙에 있는 인디언들을 제압을 할 때 무기가 많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포르투갈 상선들의 부족한 부분을 스페인 배들이 배 상선에다가 지하에
대포를 싣습니다. 어. 그 대포를 실어서 해적을 만나도 해적을 제압을 하고 그 대포를 이용을 해서 먼 거리에서 이 식민지 개척할 국가를 먼저 초토화시키고 이게 바로 스페인의 무적 함대. 그래서 이 포르투갈 이 상선들의 그런 무기의 취약점을 스페인의 이 배들이 대포를 실으면서 스페인의 전성시대를 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스페인의 전성시대가 또한 100여 년 동안 진행되는데 이게 결국은 또 스페인을 망하게 하는 이유가요. 네. 이 상선에다가 이 대포와 군인을 싣다 보니까 상선에 물건을 많이 못 실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선이 무거워서 빨리도 못 가요. 그러니까 상선에 물건을 실으면은 운임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물건을 많이 못 가져오거든요. 네. 그 약점을 파고든 게 바로 네덜란드의 상선들, 네덜란드의 상인들입니다. 네. 이 네덜란드의 상인들이 이 이 스페인 배의 이 무거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렵하게 이 돛대를 높이 세우고요. 네네. 그리고 지하에 있었던 대포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러면 해적들이라든지 이 스페인 배들보다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게끔 해서 이 범선으로 돛대를 아주 높이 세우고 그리고 이 지하층에 있는 군인과 대포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물건을 아주 많이 실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스페인 배들보다 빨리 많은 물건을 실어서 운임을 싸게 해서 스페인을 제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차후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주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발견을 해내면서 네덜란드가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네. 이러면서 이 네덜란드의 패권도 한 100여 년 지속이 되다가 이 네덜란드는 인구도 작고 네. 그리고 작은 나라다 보니까 이 군사력을 이용한 이 나폴레옹 시대의 이 정점을 이뤘었는데 군사력을 이용한 많은 인구를 이용한 프랑스한테 결국 네덜란드도 패권을 빼앗기면서 프랑스의 전성기가 쭉 이어져다가 영국이 다시 또 이 프랑스의 패권을 뺏어오게 된 게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1776년에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네. 국부론을 쓰면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발발 일어나면서 영국이 또 한 100여 년 동안 패권을 쭉 유지해 왔었죠. 이러던 이 영국의 패권이 아까 말씀드렸던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 미국으로 패권이 지금 넘어온 지가 지금 한 100여 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의 싸움을 볼만하다. 이렇게. 자, 글로벌 패권 장악 기간은 평균적으로 100년. 이거를 시각적으로 지금 표로 나와 있는데, 야, 이 뭐 짧게 뭐 거의 뭐 한 세기네 한 세기. 예. 거의 뭐 약 700년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기간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여기서 우리가 꼭 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예. 지난 시간에 강조를 해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중국과 미국의 싸움을 참 볼만한데요. 네. 중국의 1949년도에 중국의 초대 주석을 역임한 모택동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동풍이 서풍을 제압한다. 이제 서세가 동점했던 그런 이 유럽의 시대는 끝나고 네. 이제 중국이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서는 동풍이 서풍을 제압한다고 모택동이 외쳤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택동이 살아 생전에 이런 동풍이 서풍을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는 못했고요. 네네. 이 모택동 사후에 권력을 잡은 등서평이 네. 이 도광양회라고 하는 그런 외교 전략을 피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중국의 외교 정책의 변화가 지금 시진핑 주석이 모택동의 동풍이 서풍을 제압한다라고 하는 그 철학을 공식적으로 계승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 정책의 변화가
향후의 중국의 모습, 지금 시진핑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 정책 변화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도광양해라고 좀 이제 어려운 말입니다. 이 도광양해 네. 이게요. 그 등서평이 1980년대에 썼던 외교 정책인데요. 원래 그 뜻은요. 빛을 감추고 밖에 비치지 않도록 한 뒤에 어둠 속에서 은밀히 힘을 기른다. 이게 이제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유비가 조조의 식객 노릇을 할 때 살아남기 위해서 일부러 몸을 낮추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경계심을 풀도록 만들었던 그런 계책인데요. 네. 등서평이 모택동 시절에 너무나 중국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네. 도광양해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기르자. 힘을 기른 이후에 나중에 우리의 뜻을 펴자. 이게 이제 1980년대 외교 정책이라고 하면요. 1980년대. 네, 그렇죠. 등서평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네. 이게 중국이 한 20여 년 동안 개혁 개방 정책을 쓰면서 네. 힘을 키우죠. 네. 힘을 키워가니까 이제는 중국의 힘이 굉장히 커져서요. 후진타오 시절에 2004년부터 외교 정책을 유소작위 네. 유서자기가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바로 이제 2004년부터 후진타오가 썼던 외교 정책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유서자기의 산물이 동북아시아의 육자회담. 육자회담. 예, 동북아시아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중국이 원하는 외교 정책의 판을 끌고 가겠다. 이게 바로 이제 유서자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한 10여 년 동안 중국이 힘을 키웠어요. 지금 작년에 취임한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외교 정책이 대국 굴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작년부터 강대국으로 우뚝 선다. 이게 바로 시진핑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외교 정책의 변화거든요. 네. 중국의 꿈, 이게 차이나 드림. 네. 이 차이나 드림이 바로 모택동이 이야기했던 동풍이 서풍을 제압한다. 그게 바로 시진핑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차이나 드림입니다. 이제 뭐 아메리칸 드림에서 중국도 차이나 드림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차이나 드림이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힘이 커진 동풍이 역사를 바꾸겠다. 네. 1488년에 포르투갈이 희망봉을 발견하면서 서세가 동점을 했는데 네. 이 서세 동점을 이제는 동세가 서점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본격적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렇죠. 과거부터 반복된 의사소통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던 거고, 그게 지금 현재 이제 충돌화되는 과정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와, 근데 경제와 정치를 이제 대부분 분들은 경제라면 막 경제만 알려고 해.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이사모님은 역사를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를 얘기해 주시는 거고, 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네. 이런 부분을 왜 네. 알아야 되느냐? 결국은 그 힘에 의한 이동이 그렇죠. 경제력을 좌우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경제력을 좌우하면은 우리가 이 조선 중기에 네. 광해군이 패권이 이동을 할 때 네. 명과 청에 적절한 신리 외교를 했거든요. 이게 조선의 이 국익에 상당히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도 역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충돌하는 그 가운데 서 있는데 그렇죠. 광해군과 달리 반정을 일으켰던 인조가 명분에 너무 집착을 하면서 기울어가는 명나라에 너무 줄을 쓰다 보니까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경제도 파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패권이 충돌하면서 네. 미국이 이길지 아니면 중국이 이길지 지금으로서는 몰라요. 뭐 제 생각에는 중국이 이길 가능성이 좀 많고 중국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좀 가지고 있지만 네. 이런 패권이 충돌할 때는
어느 한쪽에 줄을 서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이렇게 패권이 충돌하게 되면은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네.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이게 경제의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거든요. 그렇죠. 그럼 경제의 변동성을 키우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서로는 오늘 여기까지 패권 충돌로 말씀을 드리고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이 경제에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부딪히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본론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패권의 충돌이 경제에서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럼 우리는 개인 입장에서 이거 뭐 역사적인 내용이 좀 거국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내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지. 대응하는 게 좋을 거냐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을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은 이제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못 지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를 도출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걸 이해해야지만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논리적인 기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 물론 관심이 많죠. 지금 이제 매스컴에서도 지금 미국에 대한 얘기,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얘기 많은 그 기사들이 지면을 단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인사이트 상태에서 보면 몰라 얘가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조금 그런 기사를 보험에 있어서도 좀 큰 틀에서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조금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다음 시간 좀 이어서 그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뭐 좀 추가적으로 기타 뭐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개인적으로 뭐 요청하실 것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노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님. 예. 네네,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감사합니다. 예.